일단은 가사 갈래 그러면 성격과 특징부터 선생님이 왜 우리가 상충국 면왕정가 그다음에 성산별곡 관동별곡으로 이어지는 가사문학을 배워야 하는지 일단 큰 줄기를 먼저 잡아볼게요. 가사문학의 발생은 조선 전기고요. 이 가사가 나중에 개박일 때 신체 가사로 이어져요. 신체라는 것은요 새로운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때쯤, 그러니까 개화기 때쯤, 그때쯤에 서구의 무예 사상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문학의 특징은 정형식,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 그런데 그 영어는 알다시피 알파벳 숫자가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과 연을 자기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자유시라고 해요. 그래서 자유시가 들어오니까 그래 우리도 정해진 형식에 맞추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막 자유시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일이 들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체 가사는요 내용이 계몽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형식은 가사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가사의 형식, 아까도 말했듯이 자음모의 연속체. 연속체라는 것은 행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시조에서 가사가 파생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의 마지막 행은 시조 종장의 음수율하고 일치해요. 자, 그렇다면 음수율이 뭐지? 음절을 고정시켜서 얻는 운율. 그러니까 글자 수를 고정시킨 거야. 자, 그러면 시조의 마지막 장은 글자 수가 어떻게 고정돼 있어요? 반드시 몇 글자 시작이야? 세 글자. 그래서 시종 종장의 음수율은 여기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왜 보통 우리 시조를 3, 4조, 4, 4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시조 종장을 왜 세 글자로 고정시키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가잖아요. 언제 끝나는지 몰라. 너무 지루해. 그래서 마지막은 땡겼다가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도록. 원래 시조는 노래로 읊어졌던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땡겼다가 이렇게 늘려주면서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시조 종상 음수율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가사의 마지막 탱도 세 글자로 끝나요. 상춘곡의 세 글자는 아모타고요. 면왕정가의 세 글자는 이모미, 성산별곡도 뭐 손이셔, 그 다음에 관동별곡은 마지막에 명월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의 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끔 여기에 너네 어부사시다 배우지 않았니? 그때 그래서 막 이거 배우지 않았어? 강촌 형식의 파격이다. 두 글자로 시작한다. 막 강조했었잖아. 그치? 원래 형식에서 벗어나니까 강조해주는 거야. 어부사시다 같은 경우는 40수의 연시조이기 때문에 너무 지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 막 여음구, 후렴구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식의 파격도 주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성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사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사의 방향성을 아셔야 돼요. 가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학의 갈래 4개 있죠. 뭐 있어요? 서정, 서사, 극, 구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율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서정에 해당돼요. 서정이라는 건 정석 표출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매일 하는 게 시적화자가 무슨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정서를 드러내느냐. 그래서 그거와 파생된 문제도 다 뭘 물어봐요? 다음 중 정서가 유사한 것은, 시적화자의 태도가 유사한 것은 그걸 맨날 물어보잖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사 작품도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지 그거와 연계된 문제가 나오겠네. 그래서 정서 파악하는 게 1등.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줄거리가 생겨나. 인물 사건 배경에 이야기가 생겨나. 그래서 서사 갈래의 특징도 있어요. 막 갈등도 드러나고 막 그래. 갈등은 소설의 특징이잖아요, 얘들아. 그치? 그런데 이야기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소설은 주인공이 허구적 대리인이잖아요. 작가가 꾸며낸 사람이잖아. 그런데 교술 갈래는 자기 얘기를 해. 미안해요. 가사는 자기 얘기를 해. 그래서 무슨 갈래의 특징도 있어? 자기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하는 갈래가 뭐야? 수필의 갈래가 뭐야? 교술. 이 교술적인 특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정극이는 상충곡 배웠다고 했잖아. 이거 지 얘기잖아. 그치? 본인 얘기잖아. 본인이 은퇴하고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한 거 아니에요. 관동별곡? 이것도
또 정철이 관찰사 임무 부여받고 지가 기행하는 거 아니야?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서점도 서사도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저기 그 3위국 송미인국 배웠죠? 시험 범위에서. 거기 혹시 그 3위국 송미인국 배울 때 뭐가 중요하다 배웠어요? 그 갈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하잖아요. 돌려서 남녀간의 그리움으로 군신의 충을 얘기하잖아. 그런 갈래가 뭐야? 충신 연주지사.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래 교술 갈래거든요.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얘기를 하는 건데 나를 선녀에 빗대서 얘기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충신 연주지사 이거 중요해 그러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한지부터 머릿속에 기억하면 더 쉽겠지. 이게 가사의 성격은 원래 교술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갈래는 서정 갈래예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복합 갈래적인 성격을 지닌다.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조선시대의 모든 문학이 그렇듯이 조선 전기 그리고 후기 성격이 다르죠. 조선 전기는 어떤 성격이 더 강하죠?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관념적이고 사실적인 것 중에서 조선 전기는 뭐야? 관념적인 거. 관념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자연을 드러낼 거야. 그런데 너네 안분지족 이거 이해는 하는데 동의하니?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 분수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머릿속에나 있는 개념이야. 안분지족이라는 거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안분지족이 뭐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실적인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연을 보더라도 전원으로서의 자연이 있고요. 전원이라는 거는요.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보는 전원으로서의 자연이 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보는 실생활로서의 그런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자의 자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맨 고생만 해서 힘들다의 자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연이 있는 거야. 자연을 보더라도. 그러면 조선 전기는 무조건 다 관념적이고 조선 후기는 사실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사문학뿐 아니라 조선 문학의 모든 갈래가 다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관동별곡이 왜 중요하냐? 기행가사거든요. 기행가사인데 조선 전기의 기행가사야. 그래서 얘가 자연을 보면 자연을 보면서도 연군지정을 떠올리지. 그 다음에 물화일체,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게 다 조선 전기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조선 후기의 기행가사는 어떠냐? 자연을 본 다음에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청나라를 가고 여행가를 써요. 그 다음에 일본을 여행한 다음 일동장류가 이런 걸 쓰거든요. 그러면 가서 거기에 문화와 곡색 같은 걸 굉장히 자세히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한 임금의 은혜 이런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어. 심지어는 청나라 사람들 이빨이 누래가지고 왜냐면 청나라는 원래 오랑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의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빨도 누렇고 막 손톱도 길고 복색이 촌스럽게 그지없다. 막 이런 내용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시장이 발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 배울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일본도 마찬가지야. 미개하대. 이빨이 까맣고요. 그 다음에 손톱에 때가 껴있고 막 손톱도 길고 그리고 막 뭐 못생겼대. 막 이상하대. 촌스럽대. 그런데 일본은 다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로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저 물레방아 저런 기술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물레방아를 얼마나 자세히 묘사를 하냐면 물레방아 실의 개수가 뭐 30 몇 개인 것까지 세가지고 막 그런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죠.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이런 식으로. 이미 관동별곡은 5번, 일동장류가 연행가 전부 다 수능에 다 기출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론 너네가 시험 볼 때까지는 아직은 관동별곡 안 나오고 왜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나왔기 때문에 관동별곡이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하냐? 얘가 기준이야. 관동별곡을 알아야 그 다음 게 다 이해가 돼. 관동별곡도 모르면서 그 다음 거를 이해한다?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가 나온다니까 외운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되잖아, 얘들아. 우리 그냥 단순히 뭐 2등급, 3등급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그 기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에 배울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조선 전기 가사를 배울 것이고, 자 그다음 가사 문학의 효시가 우리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상춘곡이 다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라며. 그래서요 가사 문학에 가사에 강호가도 계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혹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인적 서정 시가가 뭔지 아세요? 집단적인 서사시는 구지가야. 그럼 개인적인 서사시의 맨 첫 번째 작품 뭘까? 고대가요.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공, 무. 니네 좀 실망인데? 공무도화가를 모른다고? 니네 문법만 했지? 문법만 했지? 문학을 안 한 건가? 아 이거 너무 갈 길이 먼데? 그 공무도화가 있잖아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시오. 기어이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그 내용의 주제가요. 나는 건너기 싫어. 근데 남편은 물을 건너야 된대. 그래서 막 만류했지. 위험한 걸 아니까. 그런데 결국 남편이 건너가서 죽었어.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그 노래의 배경설화를 보면 걔가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악기를 내려놓고 남편이 간 곳으로 가서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전통의 여인상의 이미지가 딱 정해졌어요. 체념적, 희생적, 그 다음에 소극적 여인상. 제 첫 번째 작품이 그거니까. 그지? 그럼 봐봐. 가사의 맨 첫 번째 작품이 뭐야? 상춘곡. 그런데 상춘곡이 강호가도야. 강호가 뭔지 알죠? 뭐야? 그렇지. 자연의 대유적 표현이죠.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거. 강호의 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호한정. 한정은 한가로운 정서. 그러니까 강호가도, 강호한정, 그다음에 자연 친화, 물활체, 안분지족, 안빈낙도 다 여기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걔가 이어져. 우리가 선생님이 공무도화가 얘기는 왜 했냐면 그 공무도화로부터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가 현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1학년 2학기 그 교육 목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고전이에요. 1학기는 현대고 2학기는 고전이거든요. 크게 잡으면. 그리고 2학기 고전의 문학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이별의 정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가시리. 다 들어봤지? 가시리. 그 앞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제망매가도 시작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망매가도 결국은 누이와 죽음, 사별로 인한 한이잖아요. 물론 그거 극복을 했지만. 그래서 제망매가 아니면 가시리. 그 다음에 그 고려가요 중에 서경별곡도 있고 뭐 정석가도 있고 님과의 사랑에서 어떤 태도를 드러내는지, 뭐 적극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의지적인 태도, 체념적 태도, 이런 태도들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대별로 쭉 이어가지고 현대까지 뭐 진달래꽃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에 와서 수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뭐 김소월의 초혼이라든지 아니면 송수건의 3분의 기대어라든지 이게 쭉 이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 게 2학기의 문학의 목표예요. 그리고 문법은 중세예요. 문법도 고전 문법이야. 그게 이제 1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그 이별의 정한이 이어지듯이 가사도 강호가도가 이어져요. 선생님이 뭐뭘 알아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요. 여기 다 써있어요. 여기 차례 있는 게 다 그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정극인의 뭐야? 상춘곡. 이 정극인의 상춘곡에 나오는 영향을 받아서 송순이 면왕정가를 써요. 그리고 송순의 면왕정가의 영향을 받은 정철의 성산별곡, 그리고 안동별곡,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게 보통 계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관동별곡은 여러분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운몽을 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논평집 같은 걸 썼어. 김만중이 서포예요. 그래서 서포 만필이라는 논평집에서 존나 잘 썼다. 이게 최고다. 관동별곡은 형식도 훌륭해, 내용도 훌륭해, 표현도 훌륭해. 얘는 그냥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고 아주 극찬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관동별곡은 심지어 우리 구구단송의 애기부터 다 외우고 다니잖아.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데 이거는 애들이 몰라도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다 외우고 다니잖아. 애들이 이걸 다 외우고 다녔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뭔지 몰라도.
그 정도로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양반들도 참고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참고를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표현이 나중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을 마스터하면 다른 작품도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 특히 여기에 영향을 엄청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표현을 이해하면 이 다음부터 이 가사 작품, 너네 고전 표현 어려워하잖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어휘를 잘 모르잖아. 근데 어휘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 그래서 이 몇 작품 정도만 진짜 열심히 현대어 해석이랑 표현을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사 해석이 잘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이블이야, 바이블. 이 가사의 바이블. 얘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애들이 시간은 없고 관동교육 같은 게 너무 길고 하니까 교과서에 내신에 없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이 계속 약한 거야. 근데 여러분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수능에서 우리 문학 지문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고전 문학이잖아. 그럼 너네가 생각했을 때 고전 시가는 어떤 갈래가 수능에 나올 것 같아요? 시조? 절대 안 나와. 시조는 선택지에나 나와. 만약에 시조가 나오려면 연시조가 나와. 평시조는 너무 짧아서 낼 게 없어. 연시조? 유명한 거는 뭐 옛날 옛적에 다 냈지. 그러니까 연시조가 나오면 무조건 강호 한정이야. 왜냐하면 제일 많아, 그 주제가. 그래서 우리 연시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거 18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자연 속에서 이제 내가 자연에 은거하면서 연시조를 쫙 써. 그럼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어렵단 말이죠. 이런 데서 다 참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연시조가 아니라면 전부 한 85%는 어디서 나와? 다 가사문학이에요, 여러분. 기록이 제일 많거든요. 일단 많으니까 내기가 쉽잖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향가? 이런 건 옛날에 냈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의 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갈래는 이미 너무 유명하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어디서 나오느냐? 가사나 연시조가 본문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85%가 가사야. 그러니까 사실 고전문학의 갈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사야.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수능이. 그런데 너네가 이렇게 고전 논문이다 그러고 막 뭔가 이렇게 길게 써있잖아. 그게 갈래가 다 가사거든요. 그래서 연시조 아니면 다 가사야. 그래서 가사의 표현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부터 출발하는 표현들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자, 한 장 넘겼더니 상충곡이 나오네요. 선생님이 여러분 그냥 한번 마음에 조금 이렇게 좀 위안을 얻으라고 이렇게 시를 하나 적어봤어요, 여러분.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폐허 이후에. 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항상 길은 열려있다. 이런 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극일의 상충곡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선생님이 면왕정가를 수업할 거, 우리가 다 수업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라 면왕정가를 할까 성산별곡을 할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 결국 면왕정가의 표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면왕정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5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있는 면왕정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상충곡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면왕정가는요. 면왕정이라는 정자가 딱 기준이야. 이 면왕정의 four seasons가 이 개념의 이 전개상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봄에 쭉 공간을 이동한 거고 얘는 면왕정을 중심으로 한 주변 풍경과 사계절의 풍류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공간의 변화는 없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죠. 여기에 있는 이 사계절의 변화의 특징 있잖아요. 이거를 정철이 어디다가 갖다 쓰니? 3인국에다 갖다 쓰는 거야. 그런 다음 3인국은 계절이 변했으니까 송민국에서는 뭘 변화시켜? 공간을 변화시키지. 그지?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기 서사분사 결사로 되어 있고요. 면왕정가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혼자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조선 전기다 보니까 한자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반드시 꼭 정리를 해두어야 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송승의 면왕정가. 혹시 면왕정이 아직도 그 주변에 유적으로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전남 담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담양의 특산품이 뭐죠? 얘가 뭘로 유명하지? 담양?
담양에 요 나무가 많은데. 소나무. 아, 소는 아니고요. 그거 비슷하게 이제 지주와 절개를 상징하긴 하는데요. 대나무. 대나무가 많아요. 대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남 담양에 있다.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면왕정의 분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겠죠. 자, 서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관동별곡을 읽을 때는 선생님이 다 같이 읽으라고 시킬 건데요. 얘는 그냥 선생님이 읽고 바로 해석하겠습니다. 무등산 한활기 뇌희. 얘들아, 뇌 알 것 같은데? 그래, 산이야. 무등산에 한 줄기 산이 동다희. 얘들아, 다희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방향이에요, 방향. 쪽. 어느 쪽? 그럼 동다희는 동쪽이에요.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얘들아, 산이 이렇게 딱 쭉쭉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무등산 줄기부터 이어졌어요. 멀리 떼쳐와 재월봉이 되었거늘. 아, 재월봉이래요. 그 다음 무변대야. 무변대야는요, 끝이 없이 대야, 넓은 들판이요. 변두리 없이, 그러니까 끝없이 넓은 들판. 무슨 짐작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움쳐 무득무득 벌렸는 듯. 그렇게 여기 우리 가사문학 읽다 보면요, 뭐뭐 한 듯으로 끝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뭐뭐 한 듯 하다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벌려놓은 듯 이렇게. 그래서 마침표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자, 우리 면왕정에 딱 보니까 위치를 소개할 것 같아요. 저기 무등산 줄기부터 출발이야. 무등산의 한 줄기가 이어져 가지고요, 산이 이어졌어. 그 다음에 어디? 재월봉으로 이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재월봉은 봉우리가 몇 개다라고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7개. 하나, 둘, 이 밑에다가 이따가 필기를 해야 돼가지고 좀 위로 옮겨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7개. 자, 이게 재월봉이에요. 7봉으로 시작해요. 자, 그래서요, 7구비를 한데 뭉쳐서 무더기 벌려놓은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월봉 줄기를 따라서 우리 면왕정이 위치하겠구나 알고 있고요. 가운데 구비는 여러분, 여기가 진짜 자주 나오는 시험범의 포인트예요. 굶기든 늙은 용. 이거 전혀 해석 안 되죠. 좋아, 그러면 용이 뭔지만 맞춰봐. 용. 용이야. 그럼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늙은 용도 알 것 같은데? 늙은. 늙은 용. 그러면 굶기든 늙은 용, 이건 뭘까? 굶기든 늙은 왕. 구멍에 든 늙은 용. 구멍에 든 늙은 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세요. 구멍에 든 늙은 용의 네모를 한번 보세요. 아, 동그라미 해봐, 동그라미.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전 그 읽는 법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리 첫 번째 소리를 어두장군이라고 하는데요. 어두장군을 옛날에는 시옷기역 스크 다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 오면서 어두장군의 발음은 뒤에 것을 된 소리로 발음하면 돼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깨겠죠. 그 다음에 왜 깨냐? 우리 혹시 이거 이름 아세요? 아래 이렇게 점 있는 거? 아래야. 그게 아래 아예요. 아보다 더 밑에서 소리가 나요. 오하고 아의 중간 발음, 하는 발음이 난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라졌잖아요. 근데 얘는 혹시 우리 첫째 음절에서는 아로 읽어주고요.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으로 읽어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슴. 그럼 얘 첫 번째 음절이니까 얘를 아로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돼? 아 하고 이니까 깨?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깨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론 이거 100%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대충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말로 바꿔서 읽으면 되는데 이것도 읽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우리 소리내서 읽는 거는 관동별곡에서 합시다. 자, 그 다음 다시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요. 머리를 얹혀시니. 얘들아, 얹혀시니 한 다음에 마침표를 한번 끊어볼래요? 아까 선생님 구멍에 든 늙은 용, 이거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무엇을 빗댄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잘 이해를 해봐. 재월복이 되었는데요. 얘가 무슨 짐작하느라고 막 이렇게 넓은 들판에 이렇게 한 대 한 대 막 움츠려 있대. 벌려놓은 거 같고 특히 뭐? 가운데 굽이는 뭐야? 얘야. 가운데 굽이. 이게 뭐? 구멍에 든 늙은 용이 머리를 얹혔다. 이렇게 한 거지. 용이 이렇게 머리를 확 이렇게 여기 이렇게 봉우리가 있고 머리만 왠지 아세요? 잠에서 막 깼기 때문에. 날아가는 용이 아니고 잠에서 막 깬 용이 대가리만 이렇게 얹혀놨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구멍에 늙은 용이 비유하고 있는 원관념이 뭐다? 재월봉의 가운데 굽이다. 이따가 여기에 이 7굽이 봉우리 이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 구멍에 든 늙은 용은 그냥 가운데에 있는 봉우리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은 바위 위에 송죽을 해치고. 얘들아, 송죽이 뭐야? 이거 알겠지? 소나무, 대나무.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요. 넓은 바위 위에요. 소나무, 대나무. 지금 여기 면왕정과 뒤에 면왕정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소나무가. 그 다음에 저 또 뒤에는 또 뭐가 있어? 대나무가. 이게 송죽을 해치고 여기 넓은 바위 위에 뭘 얹혔어요? 면왕정, 정자를 얹혀 있으니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뒤에 배산, 그쵸? 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왕정이 넓은 바위 위에 이제 정자를 얹혔어요. 그리고 여기는 넓은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충 어떤 정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라. 원근과 안 맞아도 그냥 이해해주고. 자, 어쨌든 여기서 이 정자를 얹혔으니 구름탄 청학이, 여러분 구름탄 청학 동그라미 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전에 구멍에 든 늙은 용 얘도 비유적 표현 중에 보조관념이었죠. 이거 보조관념이잖아. 우리 면왕정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어렵거든요. 여기에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무엇에 빗대었는가, 요거 짝 짓는 것이 제일로 중요해요. 제일로. 자, 다시 볼게요. 뭔지 맞춰보세요. 정자를 얹혔어요. 여러분 이 구름탄 청학의 원관념 맞춰보세요. 먼저 맞추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매점 이용권 2,000원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천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벌린 듯. 자, 정답 무엇일까요?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까지 서자. 정답. 정자의 정확하게 지붕입니다. 준원이 있다 올라와서 매점 이용권 2,000원 줄게. 자, 여기 이 정자의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와가 무슨 색인 거야? 파란색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정자의 지붕을요 뭐라고 한 거예요? 구름을 탄 청학. 이 청학이 날개를 벌렸다. 그러니까 면왕정의 지붕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우리 일단 여기에서 비유적 표현 찾았고요. 요 기와가 날개를 벌렸다. 이거는 뭘까요? 일단 기와를 하게 빗대잖아. 무슨 법이야? 사람은 아닌데, 오, 누구야? 활류죠. 날개를 펼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게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였다. 이거는 당연히 은유도 되고요. 활류도 되고요. 사람은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벌린 것 같구나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사인데요. 지금 서사의 내용은 뭐 하는 거야? 이 재월봉에서 이렇게 형세를 이어받아가지고
학이 날개를 펼칠 것 같이 앉아 있는 것이 바로 면왕정이다. 이 면왕정의 위치, 형세 이걸 얘기해 준 거죠. 면왕정이 이러한 기운을 받은 곳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서사는 면왕정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산의 줄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제월봉의 자락을 받았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 이제 본사 부분인데요. 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본사 중에 첫 번째는요. 옥천산, 용천산 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여기 7산 이름 가운데 2개는 나왔다. 옥천산, 용천산이다, 그치?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로리 퍼진 듯이. 자, 여기서부터 이게 완전 끝내주는 입지야. 뒤에 배산임수 지형 아니겠습니까? 여긴 막 소나무, 대나무, 막 청명한 바람 있고 여기서부터 막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요. 옥천산, 용천산 흘러내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이쪽에서도 흘러내려오고 저쪽에서도 흘러내려오고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시내를 양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면왕정의 앞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시내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시냇물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잇따라 올롤이 펼쳐진 듯이 듯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나. 괄호해보세요.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나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채 폈는 듯. 이거 2개를 다 괄호로 묶고요. 요 표현은요, 뭐뭐 하는 듯 뭐뭐 하지 말거나 뭐뭐 하는 듯 뭐뭐 하지 말거나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이런 표현은 얘가 원조야. 얘가 후대에 정철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기 정철에 영향을 줌 이렇게. 아니면 정철이 베껴감 이렇게 적든가. 그래서 이러한 표현 방식이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우리말은 교차오잖아, 얘들아. 조사만 바꾸면 그 조사나 아니면 체언 자리만 바꾸면 맛깔나게 운율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전부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는 표현으로 이렇게 활용이 돼요. 자, 그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넓거든 기노라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넓거든 길지 말든가. 그럼 넓거든 길지 말든가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넓고도 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푸르거든 희디마나 이건 뭐겠어? 푸르거든 희지나 말든가. 그러면 푸르면서도 하얗다는 거죠. 시각적이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넓고도 길고 푸르고도 하얗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내린 물. 아까 전에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린 물. 지금 그 내린 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요.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채 펼친 듯. 여러분, 쌍용. 그 다음에 긴 깁. 여러분, 깁이라는 표현 많이 등장합니다. 깁이 비단이에요, 여러분. 비단의 우리말. 용이 뒤트는 것 같고 비단을 펼친 것 같대요. 자, 쌍용 동그라미, 긴 깁 동그라미. 이것은 무엇의 원관념일까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여기 서사 부분에서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잖아. 여기 구멍에도 늙은 용 이렇게 동그라미 있잖아, 얘들아. 그런데 요거는요. 2번째 줄에 우리 제월봉이라는 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내려볼래요? 원관념, 보조관념.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제월봉의 가운데 부분이니까. 여기 제월봉 2번째 줄에 제월봉 있죠? 구멍에 든 늙은 용을 이렇게 화살표로 내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구름탄 청학 동그라미 하라고 했잖아요. 그치? 구름탄 청학. 그런데 그 구름탄 청학은요. 여기 정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보세요. 앞에 정자 이거 구름탄 청학 있잖아. 얘가 뭔가는 물론 정자의 지붕이에요. 정자의 지붕.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 날인물
이 그 본사 시작 부분에 날인물 여기 네모해 볼래요? 그러면 이 날인물 이거의 보조관념이 뭐 하는 거? 여러분 왜 쌍용인지 아시겠죠? 용 두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 이 물은 쌍용. 쌍용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틀렸지 쌍용. 이거 자동차고.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깁은 비단이에요.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비단 같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보조관념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엮으면 아까 내린 물 그거를 이 용과 비단으로 내리면 되겠죠. 화살표. 그렇게 하면 원관념, 보조관념, 원관념, 보조관념 이렇게 여러분이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서사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면왕정의 위치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본사 부분에서는요. 이 면왕정의 주변을 묘사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처음에 본 게 뭐야? 면왕정 주변에 물부터 맞죠? 물은 쌍용과 비단으로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 바야빠 바야빠는 바빠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닿는 이거 다잖아요. 그치? 닿는 듯 따르는 듯 그러면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시냇물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물 여기서 듯하고 한번 자르고요. 그 다음에 물 조친 줬다는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조친 사정 이거는 모래사장 맑은 모래사장 물 따라 펼쳐진 그 모래사장은 눈같이 펴졌거든. 아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물 따라서 옆에 뭐가 펼쳐져 있어? 눈같이 펼쳐진 게 뭐예요? 이 눈같이 펼쳐진 게 뭐야? 여기 써있잖아. 모래사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장 네모하고 눈 화살표 하면 되겠죠. 눈 동그라미야. 이거 본 거죠? 모래사장.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모래도 막 하얀 거야. 하얗게 펼쳐져 있어. 그래서 하얗게 펼쳐져 있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본 거예요? 기러기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뒤에 모래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또 기러기를 봤네. 이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어른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르고 달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앉으락 나리락. 앉았다, 내렸다. 그 다음에 모드락 흩트락. 모아졌다, 흩어졌다. 노화. 얘들아 우리 노화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해요. 이거 갈대꽃이에요. 들어두세요.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며. 얘들아 혹시 너네 정읍사 부른 적 있니? 정읍사 안 들었어요? 이 곰은 강조를 드러내는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에다가 금을 붙여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것처럼 울다를 강조해서 울어 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울며 이렇게 울면서 따라다니느냐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기러기 본 거예요. 근데 기러기는 지금 보조관념이 있어 없어? 없다. 기러기는 그냥 기러기만 나왔네. 보조관념이 없네. 빗댄 것 중에 기러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시선이 이동하고 있네. 물도 보고 모래도 보고 기러기도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 면왕정 주변을 묘사할 건데 처음에는 시선이 이동하고 있어요. 물을 봤다가 모래를 봤다가 기러기를 봤다가 기러기가 막 모였다 흩어졌다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면왕정 주변의 모습이 이렇게 막 생각나는 것 같죠,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본사 1 끝난 거야. 본사 2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본사 2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